발밑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금속과 부딪히는 명확한 소리였습니다. 2023년 8월 3일 새벽 3시, 저는 지금 DMZ 지뢰밭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땅 밑에는 720개의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발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뢰를 밟은 건가? 압력식 지뢰라면 발을 떼는 순간 폭발합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발밑을 봤습니다. 손전등 빛을 비췄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북한군 여군 상사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조국을 버리고 도망친 반역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정치범 수용 소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땅을 걸어서라도 자유로 가기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작은 상담실에 앉아 있는 지금도 나는 그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딱, 딱, 딱. 중대장 리명철 소자의 군화 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규칙적인 발걸음은 지하 통신실로 내려오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점점 더 천천히, 더 무겁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보다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7월 15일 함경북도 무상군 백암산 자락 해발 980m 지점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사보병사단 제두통신대대 휴전선에서 정확히 12.7km 떨어진 이곳이 제가 4년째 근무하던 곳이었습니다. 통신대 건물은 산속 깊이 파묻힌 반지하 콘크리트 벙커였습니다. 두께 2m의 벽, 철문 새격, 창문이라곤 환기구밖에 없는 회색빛 감옥 같은 곳이었죠. 저는 박선영, 상사 계급장을 단지 2년차 여군 통신병이었습니다. 암호 해독과 무전 관리가 제 임무였습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 앞에 앉아 평양 총참모부에서 내려오는 암호문을 해독하고 전방 부대들의 교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지루하지만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통신대는 총 17명의 병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여군은 저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죠. 나머지는 모두 남성 병사들이었습니다. 중대장 리명철 소자는 40대 중반, 공병대 출신으로 5년 전 이곳으로 전속되어 왔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돌부처라고 불렀습니다. 화를 내는 법도 웃는 법도 몰랐으니까요. 처음 그의 시선을 느낀 건 7월 초였습니다. 오후 3시 지하 2층 통신실에서 암호 해독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던 조용한 오후였죠. 문득 등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복도 끝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중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3초 아니 5초쯤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그의 군화 소리만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딱, 딱, 딱. 그날 이후 그 시선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점호 시간, 심지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도 복도 어딘가에서 그는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동료 여군 김혜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대장 동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근무를 마치고 여군 숙소로 돌아가는 복도는 유독 어둡고 길었습니다. 형광등 3개 중 하나는 항상 고장 나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7월 23일 밤 저는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3일 그날 밤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니, 비라기보다는 폭우였습니다. 천둥이 산을 흔들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지하 통신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오후 9시 40분 근무를 마치고 헤드셋을 벗으려던 순간 내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선영 상사, 중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어딘가 느린 말투였습니다. 지금 즉시 지하 3층 예비 통신실로 내려와. 장비 점검이 필요해. 지하 3층? 그곳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지금입니까? 내일 주간 근무 시간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하는 신호음만 귀에 울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통신실 끝 비상구 옆에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단 조명은 20와트짜리 백열등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하 3층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예비 통신실 철문 앞에는 중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윙 하는 소음과 함께 차가운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낡은 통신 장비들, 먼지 쌓인 책상,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 하나.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 딸각,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중대장은 문 앞을 막아선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어떤 장비를 점검하면 되겠습니까?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박선영 동무는 그가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참 성실하지. 4년 동안 한 번도 실수가 없어.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 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니,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 벽의 축축한 냄새,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모든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군복을 여미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치위원 박철수 대자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일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있나? 목격자는? 중대장 동무는 모범적인 당원이야. 내가 지어낸 거짓말로 혁명 간부를 모함하려는 거지. 그리고 그가 한 말. 군 기강 문란 유도죄로 너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어. 입 닥치고 복무나 잘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진실은 죄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먼저 처벌받는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위원실을 나온 그날부터 저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료 병사 한 명이 귓속말로 전해준 소문이 있었습니다. 보이부 조사팀이 다음 주에 내려온다더라. 내 건 때문이래. 7일. 제게 남은 시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군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정치범 수용소행, 탈출하면 총살 또는 지뢰밭. 어느 쪽이든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탈출은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경로였습니다. 통신대에서 휴전선까지는 직선거리로 12.7km. 하지만 그 사이에는 북한군 경계 초소 17개, 감시 카메라 수십 대, 그리고 무엇보다 DMZ 북측 2.3km에 걸쳐 펼쳐진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지뢰밭. 누구도 살아서 통과할 수 없는 죽음의 땅.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리명철은 통신대로 오기 전 15년간 공병대에 복무했습니다. 그것도 DMZ질의 매설과 관리를 담당하는 특수 공병대대였죠. 그렇다면 그의 숙소 어딘가에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8월 1일 새벽 3시 20분 중대장은 매주 화요일 새벽마다 평양 총참모부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최소 2시간은 집무실에 머물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군 숙소를 빠져나와 간부 숙소동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중대장 숙소 문 앞.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군복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방, 침대, 책상, 옷장.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훈련 계획서, 병력 배치표, 암호 해독 지침서. 하지만 지뢰 매설도는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볼펜과 담배. 두 번째 서랍, 개인 편지들. 세 번째 서랍,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클립을 집어들어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 끝에 딸각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극비 1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두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조선인민군 전방 지뢰 매설도, DMZ 북측 구역 12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면에는 세밀한 격자가 그려져 있었고 각 지점마다 지뢰 종류와 매설 연도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1974년 목함지뢰 밀집 구역, 1983년 대인지뢰 보강지역, 1998년 집중호우로 일부 유실 추정 구역까지, 그리고 붉은색 펜으로 표시된 한 줄의 경로, 안전 통과로, 공병대 전용.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손이 떨려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3장, 4장, 5장. 모든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급히 도면을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불을 끄고 문 뒤에 숨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딱, 딱, 딱.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한 뒤 빠져나왔습니다. 여군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 속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안전 통과로는 지그재그로 구불구불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음 날 기상대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8월 3일 집중호우 예상. 폭우는 서치라이트를 무력화시키고 천둥은 총소리를 묻어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제 탈출일이었습니다. 2023년 8월 3일 새벽 2시 47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3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천둥이 산을 흔들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암흑 속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통신대 후문을 빠져나와 북쪽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군화가 진흙탕을 밟을 때마다 철벅, 철벅 소리를 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군복은 금방 물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12.7km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폐가 타는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54분 마침내 DMZ 북측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높이 3m의 철조망, 그 위에는 가시철선이 감겨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철조망이 은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절단기를 꺼내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쇠가 끊어지는 소리, 뚝, 뚝, 뚝. 천둥 소리에 묻혔습니다.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눈앞에는 완만한 경사의 민둥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토색 땅, 2.3km 저 너머에 나만의 철책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 땅 밑에는 720개의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작고 희미한 빛이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촬영해둔 지뢰 매설도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빗물로 흐려졌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첫 번째 구역. 출발 지점에서 정북 방향 15m, 대인지뢰 M14 밀집 지역.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땅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모든 감촉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은 손전등과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5m, 10m, 15m. 번개가 쳤습니다. 섬광 속에서 땅 위에 작은 금속 파편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조망 조각이었습니다. 지뢰가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두 번째 구역. 동쪽으로 20m 우회 1983년 목함지뢰 구역.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사가 조금 가팔라졌습니다. 진흙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는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무릎부터 땅에 쓰러졌습니다. 쿵!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뢰를 건드린 건가? 폭발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다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손전등이 진흙 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들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구역, 서북쪽 대각선 30m, 1998년 집중호우 유실 추정지역. 지도에는 이 구역이 상대적 안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이라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금속과 부딪히는 소리. 명확했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발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뢰를 밟은 건가? 압력식 지뢰라면 발을 떼는 순간 폭발합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빗소리만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발밑을 봤습니다. 손전등 빛을 비췄습니다. 녹슨 철조망이었습니다. 오래전 설치했다가 버려진 철조망 조각이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제 군화가 그것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지뢰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1km가 남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한 발.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영 상사, 즉시 멈춰라. 그것은 명령이다.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북쪽 철책선 초소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이쪽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빗속을 뚫고 거대한 광선이 지뢰밭을 훑쳤습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서치라이트가 지뢰밭을 훑쳤습니다. 거대한 빛의 기둥이 빗줄기를 뚫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이 차가운 진흙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박선영 상사, 마지막 경고다. 즉시 제자리로 복귀하라. 중대장 리명철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차갑고 명료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 손바닥과 무릎이 진흙을 파고들었습니다. 바위와 자갈이 손바닥을 긁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격 준비. 확성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탓탓탓. 총성이 울렸습니다. 자동 소총의 연발 사격이었습니다. 총알이 제 주변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퍽, 퍽, 퍽. 흙이 튀었습니다. 비명을 참았습니다. 더 낮게 엎드려 계속 기어갔습니다. 그때 뜨거운 무언가가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손을 어깨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 피었습니다. 총탄이 어깨를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어깨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계속 기어갔습니다. 왼팔은 힘이 풀려 질질 끌렸습니다. 피가 군복을 적시고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조 출동, 생포하라. 아니, 그들이 지뢰밭으로 들어온다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북한군에서 명령 불복종은 곧 총살이었으니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 3명의 병사가 철책을 넘어 지뢰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살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넌 끝이야. 순순히 항복해.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뢰도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빗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네 번째 구역. 정남쪽 직진 40m. 안전 통과로.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왼팔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뒤에서 추격조가 가까워지는 소리. 20m, 15m. 그때였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폭풍이 등을 밀쳤고 저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윙! 하는 이명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개를 들어 뒤를 봤습니다. 20m 뒤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빗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다리가, 내 다리가. 추격조 중 한 명이 지뢰를 밟은 것입니다. 의무병, 의무병. 다른 병사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추격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더 이상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염 속에서 누군가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뢰를 밟았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이고 아버지일지 모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철책선이었습니다. 500m, 400m, 300m. 나만의 철책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군복이 흠뻑 젖어 무거웠습니다. 빗물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m, 100m. 드디어 철책선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북한의 것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높이 4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4시 20분. 저는 철책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철책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철조망의 감촉. 살았습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군입니다. 귀순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외쳤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소속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순간 초소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섬광탄이었습니다. 푸슝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 섬광탄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당장 손 들라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왼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철책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군화가 땅을 구르는 소리, 무전기에서 쏟아지는 지시들, 총기를 장전하는 소리. 신원 확인. 지금 누구냐? 소속과 계급을 밝혀. 서치라이트가 저를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눈이 부셔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선영. 상사.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제두통신대대 소속입니다.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무장은? 무기 소지 여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책 너머로 총구 여러 개가 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K 소총이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부상 여부 확인. 피 흘리고 있다. 폭발물 소지 가능성. 접근 주의. 무전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설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신고했더니 오히려 저를 정치범 수용소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책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의무병 대기, 담요 준비, 여군이다. 철책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하는 금속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총구는 저를 겨누고 있었지만 한 명의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온기를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느껴본 모든 온기는 가짜였습니다. 수령의 은혜, 당의 배려, 동무애, 모두 차갑고 무거운 의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담요는 달랐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온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LED 조명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어깨 총상 치료 끝났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쳤어요. 푹 쉬세요. 이틀 후 저는 서울 어딘가의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창문이 없는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의자 6개, 그리고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하나, 국정원 조사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와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 그들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선영 씨 맞습니까? 나이 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예. 탈북 경위를 상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대에서의 4년, 중대장의 시선, 7월 23일 밤에 일 정치위원에게 신고했다가 오히려 위협받은 것, 지뢰도를 훔친 것, 지뢰밭을 넘은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때때로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중대장 리명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는데 젊은 조사관이 말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증거요? 네. 물리적 증거, 목격자, 녹음 파일, 뭐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지하 통신실에는 저와 중대장 둘뿐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은요? 북한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습니다. 신고했더니
오히려 저를 처벌하려 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든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영 씨,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공식 기록에 남기면 북한은 이것을 선전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남조선이 우리 여군을 성폭력 피해자로 조작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잖습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년 전 북한 정치위원실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증거가 있나? 자유의 땅이라는 이곳에서도 저는 또다시 증명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지뢰 매설도는 확인 가능합니다. 젊은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자료 매우 유용합니다. 이건 공로로 인정됩니다. 지뢰도는 인정하지만 성폭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들, 같은 회의적인 눈빛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지하통신실, 중대장의 손, 지뢰밭의 폭발음, 추격조 병사의 비명,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룸메이트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상담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하나원 상담사 이미영 선생님이 저를 개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뢰밭은 넘었는데요. 진짜 지뢰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영 선생님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선영 씨, 언젠가는 그 지뢰도 제거될 거예요. 천천히 함께요.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오늘도 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28살 탈북 여성 김은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관한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2년 전 하나원 상담실에서 제가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일 새벽 지뢰밭을 넘은 그날부터 정확히 2년 4개월 18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원 3개월 교육을 마치고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년 전 저는 북한 이탈 여성 인권센터에서 상담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곳 작은 비영리 단체 목소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곳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는 생애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섰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특별 청문회였습니다. 하얀 벽의 회의실, 각국 대표들이 앉아있는 긴 테이블, 그리고 제 앞에 놓인 마이크 하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2년 전 지뢰밭을 걸을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2023년 8월 조선인민군 통신대에서
탈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내부에서 여군에 대한 성폭력은 조직적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오히려 군 기강문란죄로 처벌받습니다.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뢰밭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720개의 지뢰가 묻힌 2.3km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뢰는 땅속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짜 지뢰는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증거를 요구하는 시스템, 피해자를 의심하는 시선. 그것이 진짜 지뢰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김은희 씨였습니다.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제 증언을 본 것입니다. 그녀도 이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남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2년 전 DMZ 지뢰밭 위에서 올려다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공포의 하늘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유의 하늘입니다.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상담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침묵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리고 함께 걸을 것입니다. 지뢰밭을 넘듯이 한 발짝씩. DMZ 지뢰밭은 걸어서 넘었습니다. 이제는 침묵이라는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침묵의 지뢰가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뢰를 제거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